김제 읍내 문구점 앞에는 아침마다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몰려와 공책과 연필을 샀고 오후가 되면 주부들이 들러 편지지를 골랐습니다. 문구점 유리문에는 김문구사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었고 그 뒤편 좁은 살림집에서 김은주는 자랐습니다. 은주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장부를 정리하는 동안 옆에 앉아 색연필로 공책에 그림을 그렸고 어머니가 손님을 응대할 때는 진열대 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읍내 은행 창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업무는 정확했고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박준호를 처음 본 건 그 은행 창구였습니다. 그는 1982년 봄 읍내 농협에 발령받은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반듯한 인상, 손님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 친구 괜찮아 보이네. 농협 사람이면 안정적이고.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성경책을 펼쳐 들고 진지하게 필기를 했고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불을 껐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새벽 2, 3시에도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교회에 돌았고 목사님은 그를 믿음의 청년이라 칭찬했습니다. 은주 씨, 저 은주 씨와 앞으로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청혼은 교회 뒤편 벤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확실했던 건 아니지만 그의 성실함과 신앙심을 믿었습니다. 부모님도 만족했고 교회에서도 축복을 해줬습니다. 1983년 가을 두 사람은 읍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살림은 읍내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좁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은주는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1984년 봄에는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1986년 겨울에는 딸 다연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은주는 은행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준호는 농협에서 승진했고 월급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준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무릎을 꿇은 채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덮고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간절한 속삭임이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경건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새벽에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가족을 맡기는 거지요. 은주는 교회 자매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고 그녀는 뿌듯했습니다. 준호의 신앙심은 가정의 안정을 보장하는 증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읍내에서 그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통했고 은주는 복받은 아내로 불렸습니다. 1980년대 중반 준호의 서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마포와 합정 쪽에 거래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을 비웠고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은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거짓을 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의 기도 소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더 길어졌고 어떤 날은 간절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귀를 기울였지만 단어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믿으며 그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994년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읍내 거리에는 첫눈이 내렸고 문구점 앞 은행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습니다. 은주는 두통과 이명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난청 진단을 내렸습니다.
얇은 보청기를 귀에 끼운 그날 밤 은주의 세계는 새로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그녀가 기도라 믿었던 것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청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의사는 귀 뒤에 걸어주며 볼륨을 조절했고 순간 세상의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까지. 은주는 깜짝 놀라 귀를 만졌습니다. 적응하는데 며칠 걸릴 겁니다. 처음엔 시끄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희미하게만 들리던 엔진 소리가 또렷했고 뒷좌석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낯설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선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처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청기를 낀 채였습니다. 곧 낮은 속삭임이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미경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뜨개질 바늘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더 집중했습니다. 하람이는 괜찮지? 열은 내렸어? 응,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엔 꼭 갈게.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기도할 때의 그 억양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통화는 10분쯤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미경, 하람, 주말, 합정.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주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가 뜨개질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요? 아직 안 자요? 응. 조금 더 하다 잘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뜨개질 바늘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믿어왔던 경건함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하루만 쉬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은주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서랍, 옷장 속 상자, 책상 구석구석. 2시간을 뒤진 끝에 낡은 가방 안쪽 지퍼 칸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계약자 이름은 박준호. 날짜는 1985년 3월. 민수가 태어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나머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원비 이체 내역, 아이 사진 2장, 손편지 몇 통.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인상이었고 아이는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미경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평행 가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두 집을 오가며 살아온 것입니다. 은주는 가방을 챙겨 군산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오후 2시쯤 합정동에 도착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자전거가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고 베란다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학교가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골목 모퉁이 구멍가게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아이 하나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모습이 다영과 비슷했습니다. 오후 6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가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곧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주는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의 웃음, 아이의 표정, 여자의 손짓. 여기가 진짜였습니다. 김제의 집은 의무였고 합정의 집은 선택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김제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투명 파일을 꺼내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사진, 편지. 순서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감정은 가라앉았고 머릿속엔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투명 파일을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보청기를 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투명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계약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다 알아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이체 내역, 사진, 편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처음부터였어. 은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전부터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연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10여 년이 통째로 거짓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누구예요? 대학 동기야. 졸업하고 계속 만났어. 하람이는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은주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우리 애들 생각 좀 해봐. 교회에서 뭐라 그러겠어. 체면은 어떻게 하고. 체면은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정리할게. 시간만 줘. 하람이는 아직 어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후는 어떻게 할 건데?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은주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은주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과장님이랑 아는 사이라서요. 이건 제가 맡기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읍내는 좁았고 준호는 농협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만큼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익산까지 나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혼인 파탄 책임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혼은 가능해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요. 은주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각오는 하셔야 해요. 작은 동네일수록 이혼 여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주일마다 은주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반 호기심 반. 어떤 집사님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남편 실수 하나로 가정을 깨면 안 되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신앙이야. 실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었어요. 은주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구점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이혼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니? 애들은 또 어쩌고? 엄마, 저 일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해? 나이도 있는데. 은주는 읍내 초등학교 행정실에 정규직 전환 공고가 났을 때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학력 때문이었습니다. 고졸이 한계였습니다. 그녀는 계약직으로라도 남기를 부탁했고 교장은 망설이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달만 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은주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퇴근 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원서를 받아왔습니다. 야간 수업도 있었습니다. 학력을 올려야 정규직 기회가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은주는 문구점에서 김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학교 앞 분식집에 납품했습니다. 저녁에는 학교 급식실 보조 일을 더 받았습니다. 민수와 다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었고 다연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김밥을 마는 어머니 옆에 앉아 김을 집어주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할 일은 공부야. 법원 조정은 넉 달이 걸렸습니다. 별거 재산분할 양육비가 확정됐습니다. 준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이혼녀. 가정을 깬 여자. 아이들 불쌍하다. 은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를 꺼냈습니다. 필요한 소리만 듣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방송통신고 첫 수업을 들으러 전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교재를 펼쳤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즐거웠습니다. 10여 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작은 우산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접이식 우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샀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비가 와도 스스로 젖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거울을 보며 보청기를 다시 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아이들의 숨소리.
이제 그녀에게 들리는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남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을 깨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끝까지 해낼 거야. 봄이 왔습니다. 은주는 방송통신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교장실에서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던 날, 그녀는 복도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대전의 설계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은주는 작은 냉장고와 밥솥을 챙겨 주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회사 근처에 다 있어. 그래도 가져가. 밥은 꼭 챙겨 먹고. 민수는 짐을 실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꼭 안았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 다연은 전주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은주는 딸의 정장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떨리지? 응. 근데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다연은 같은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은주가 일하는 행정실에서 두 복도 떨어진 교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모녀는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은주는 자격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행정 업무 전문화 과정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전주까지 나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배움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교장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늦었지만 하나씩 하는 거죠. 준호와는 가끔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한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준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그 광경을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감정은 잃지 않았습니다. 적개심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는 담백함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은주는 화장실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수 잘 키웠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서울로 연수를 갔습니다. 주말에 은주가 올라갔습니다. 딸은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여기 경치 좋지? 그래. 좋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은주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자가 딸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최미경이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람이었습니다. 은주는 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하람의 웃음이 다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도 걸음걸이도.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은주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은주는 작은 우산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몇 년째 들고 다니는 우산이었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었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펼쳐 보았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은주는 백화점에 들러 작은 우산 하나를 더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뭐야? 내 거. 비 올 때 쓰라고. 엄마, 나 우산 있는데.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 예비용으로. 다연은 우산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은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삶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다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응. 행복해. 진짜? 진짜.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보청기를 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새살이 돋았습니다. 단단하고 건강한 새살이었습니다. 은주는 잠들기 전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도는 남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을 깨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늦은 밤에 걸려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많이 아프시니? 말기래요. 췌장암. 은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대가 끝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주말에 민수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경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하람이도 곧 와요. 은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나왔습니다. 두 여자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도 천천히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웠죠. 각자 평안하길 바라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속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얼굴이 작아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왔어요. 응.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침대 곁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민수랑 다연이 잘 컸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네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끝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은주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장례식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제 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은주는 검은 옷을 입고 뒤편에 앉았습니다. 미경과 하람은 앞줄에 있었습니다. 하람은 숨을 즈음 대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첩이래. 아이도 데리고 왔네. 은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하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하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존경한 분이 은주 어머님이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놀랐습니다. 하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고 일하시는 거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배웠대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람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삶이 누군가에게 증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이후 은퇴는 65세에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은주는 행정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볼펜, 메모지, 스탬프, 그리고 작은 우산 하나. 그녀는 우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은퇴 후 은주는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뭐 읽어줄 거예요? 글쎄,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봐. 아이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은주는 책을 펼쳤습니다. 글을 읽으며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은주는 집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과거보다 선명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새살이 돋았습니다. 단단하고 건강한 새살이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연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집 갈게요. 뭐 해줄 거예요?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김밥은 어때요? 엄마 김밥. 그래. 말아줄게. 은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은주는 보청기를 빼고 귀에 손을 댔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는 남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야. 내 안을 깨우는 목소리지.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자유는 타인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 선택과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야말로 평온했습니다.